경찰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설득을 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총기 사건 관련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 사건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들고 와서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피해자하고 아버지랑 그동안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건, 사고 많이 다룹니다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종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숨어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좀 시아버지한테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가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상세하게 해당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경찰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쓰러져 있는 피해자 남편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근데 초동 대응에 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 신고 이후 70여 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찰과 지금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내, 며느리가 통화를 이어갔는데 지금 며느리는 이 지금 피해자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경찰이 지금 이 피해자에게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설득해봐라,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의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방 안의 아이들과 총기 사고를 피해서 숨어있는 이 피해자 입장에게 이 설득해서 밖으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본인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구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봐라라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는지 이 부분 대응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당시 며느리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찰에게 여러 번 빨리 와달라, 남편이 총을 맞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부장님, 보면은 이게 시간을 보면은 첫 통화부터 경찰이 현장 진입할 때까지 70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총을 발사해서 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지금까지는 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총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긴급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코드 제로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출동한 것은 그 5분 이내에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경찰이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했으면 빨리 어떤 상황인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그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래서 희생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대하기까지 특수한 작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범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뜬 지 1시간이 됐는데 범인이 거길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조차 경찰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출동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고 직후 10분이 되지 않아서 이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총기 사고가 났고요.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극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데 적어도 지금 아파트 CCTV 같은 부분들을 빨리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쪽 CCTV만 확인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베란다를 통해서도 이 집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며느리가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는 하나 어떤 상황 판단, 특히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관리인이 당시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범행 당시 상황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범행 전에 이 아버지가 30-4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면서요. 이 사건 당일이요, 이 지금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식사와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잠시 피의자가 편의점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근데 편의점은 보통 집 앞에 있을 것이고 길어야 뭐 10분, 15분 정도면 갔다 올 텐데 30-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지금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어디시냐, 왜 안 들어오시냐, 이런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40분 정도 좀 긴 텀이 있었던 것인데 이 시간 동안 이 피해자가 렌터카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이 흉기를 챙겨오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만 가능한데 지금 피해자는 이제 진술을 하기로는 좀 고뇌가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것이 저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흉기를 챙기기에 충분한 시간 내지는 범행에 어떤 마음을 먹은 시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고뇌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이것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미흡했던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미 나온 사실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7년 전에 비디오 방에서 성범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해당 범인이 운영했던 비디오 방에서 해당 범인이 저질렀던 범행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27년 전인 1999년에 서울의 한 곳에서 이렇게 비디오 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비디오 방은 1인 또는 2인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비디오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여기에 한 여성이 혼자 와서 비디오물을 시청을 하고 있을 때 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피의자 A 씨가 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게 강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그러니까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아니 어떤 그런 강제 이 성추행하고 흉기를 동원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뒤늦게 이 피의자 A 씨의 이 감형 사실이 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예, 심신미약.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부할 단어인 것 같아요. 심신미약. 항상 이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이 돼요? 일단 당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과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는 일종의 심신미약이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술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다거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사정들이 참작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요. 만약 해당 사건이 지금 시점에 2025년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인정되기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 당시에는 이제 좀 주취감경이라던가 심신미약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사유는 가만히 둬야겠지만 비판을 받기 충분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이 형량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을 보면은 일단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살인죄로서 처벌이 되는데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요. 바로 존속살해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에 대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서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형 기준도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예. 평균 형량을 보게 되면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15.7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7.7년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 차이도 존재하고 사실 적당하다 내지는 이것이 정당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판단이 조금은 가만히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예. 존속, 비속 관계없이 존속, 비속 간의 살인의 경우에는 지금 존속 살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량을 일반 살인보다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그 인식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 게 또 하나 그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살해 후 자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말 큰 범죄입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어찌 보자면 미화될 수 있지만 살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 역시도 자녀를 마치 나의 물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녀 자체의 인격이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사실상 처음에 형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좀 이런 인식에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